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일주일간도 잘 보내셨나요? 답답하시죠?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일주일 매일매일 보내야 되니까 답답해 죽겠습니다. 정말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기 때문에 나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상대방에게 전염병을 전염시키지 않아야 되는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의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정한 지침을 잘 지키면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베네수엘라 위기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기 전에 하나 제가 공고를 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중남미 외교와 국제관계 이런데 중남미 외교와 국제관계를 깊이 알아야 되고 또 넓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 사회는 어느 한 지역이 독립돼서 이렇게 활동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봐서 알겠지만 중국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세계로 퍼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도 꼭 중남미 외교와 국제관계만 보지 말고 전 세계가 돌아가는 그런 국제관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국경제라는 경제지에 격주로 호모 글로벌리스라는 칼럼을 쓰고 있어요. 호모 글로벌리스는 글로벌 인간이란 라틴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명칭하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외교, 국제관계를 포함, 문화를 포함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국제관계를 공부하면서 매우 유용한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칼럼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읽어보시고 감동이 있으시면 또 댓글을 달아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베네수엘라 위기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베네수엘라 가보신 분이 계세요? 네, 저는 베네수엘라에 한 5번 정도 가봤던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는 참 제가 첫 번째 갔을 때 80년대인데 참 부자 나라다. 전 세계 석유 매장량으로 첫 번째나 두 번째 가고 참 부자 나라다 하는 그런 인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베네수엘라인들이 도망을 치는 피폐한 조국을 떠나서 허드렛 일을 하거나 몸을 파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요. 이런 그 나라로 전락을 했어요. 저는 또 아르헨티나도 제가 처음 외교관 생활을 시작을 하고 참 불가사의 나라예요. 정말 자원이 풍부한 나라고 넓은 국토가 있고 그런데도 IMF의 구제금융을 수차례에 걸쳐서 받은 그런 나라입니다. 두 나라 모두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친 케이스죠. 그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다 다른 시간에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국가를 이루어서 살면서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결국 그 나라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끄는 것은 건강한 시민들이 있어야 돼요.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팔로워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남미 관계를 이렇게 볼 때마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을 처할 때 참 가슴이 아파요. 이 거버넌스만 잘 되면 정말 어느 나라 못지않는 부러운 선진국이 될 나라가 라는 거,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정말 후진국으로 전락을 하고 있구나. 가슴이 참 아프기도 합니다. 또 베네수엘라는요, 이 미인이 많기로도 유명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미스 월드 우승을 6번이나 하고요. 미스 유니버스 1위는 7차례나 했답니다. 자, 세계 인구의 한 0.4%, 1%도 안 되는 나라에서 국제 미인대 수상은 30%나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베네수엘라를 방문했을 때 우리 직원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베네수엘라만 특별히 미인들이 많은 거냐? 미인들이 많기도 하지만 비결이 있다고 그래요. 그것은 미인 사관학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생도가 되면은 성형은 기본이고 몸에 체형도 만들고 안무, 메이크업, 또 영어 인터뷰 이런 걸 아주 체계적으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미인 생도들이 옆 나라인 콜롬비아, 칠레, 페루, 또 스페인 대거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제 나라가 망하면요, 가장 피해를 보기 쉬운 취약계층이 바로 여자와 어린이들입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문제 제기. 지금 베네수엘라의 경제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고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산유국입니다. 그런데 우선 경제 구조가 석유가와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유가가 지금 폭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014년 이후에 유가가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유가가 폭락한 2014년 이후 4년 연속 경제 성장률이 감소했습니다. 또 물가가 하루에도 15%씩 치솟는 초인플레이션 상황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사상 최저 수준의 외환 보유고 또 재정 적자 증가, 최근에는 외채 상환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극심한 식량, 기초 물품 부족으로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제가 한 5, 6년 전에 베네수엘라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일루 호텔에 화장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 이 생활 물품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철저히 피폐될 수가 있나. 정말 충격을 받고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 지금 2018년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약 100만 %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 상황을 회복을 하려면
철저한 경제 개혁이 필요해요. 그런데 2018년 지금 5월달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이 다시 취임을 했잖아요. 승리해서. 그래서 경제정책은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렵고 또 기초 생필품이 공급이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건 말할 것도 없죠. 또 야당이 지금 의회를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이 되고 그래서 정권 유지 자체가 지금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어요.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는 군부를 동원해서 반대 세력 탄압하고 또 초헌법적인 재헌의회를 수립해서 독재 권력을 강화하고 그래서 민주주의, 이 경제난 플러스 민주주의의 위기,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대외적인 여건도 있어요. 지금 베네수엘라 수출의 30%, 또 베네수엘라 수출의 약 40%예요. 그리고 수입의 34%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 바로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헌의회를 강행한 마두로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비난했죠. 그래서 재헌의회를 만들고 선거 부정을 했고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지금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고 국민들의 생활고는 더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14년 이후 재정 수입이 70%나 감소했어요. 그래서 외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품, 의약품, 의류, 자동차 부품, 또 원자재 이런 것이 아주 대폭 감소를 했죠. 그래서 또 식량 부족이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아 영양 부족 이런 것에 시달리고 있고 또 이것이 결국 약탈이나 살인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뒤에 상세히 알아볼 텐데요. 베네수엘라의 이제 경제가 붕괴가 되고 초인플레이션, 공공 서비스가 붕괴가 되고 식량 및 기초 생필품 부족, 이제 극도 혼란 상태죠 지금. 그래서 이거를 견디다 못한 대규모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접경국가 또 카리브. 그래서 지금 이 베네수엘라와 접경 국가들과의 갈등, 긴장감이 아주 고조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마두로 정부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영내 국가들 간 이견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량 이민, 그 다음에 정치적 행보에 대한 영내 국가들 간 이견.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이런 베네수엘라 위기가 중남미 외교, 안보,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선 이러한 베네수엘라 위기 상황이 중남미 지역 질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좀 살펴보고 이에 따른 우리가 정책적 고려사항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보고자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베네수엘라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위기예요. 베네수엘라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석유 의존형 경제죠. 1920년대 석유 개발이 본격화된 이후 석유를 수출하고 또 그 대금으로 식품과 공산품을 수입하는 석유 의존형 경제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 경제 구조 자체가 국제 유가에 크게 연동되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네수엘라의 주된 경제 활동은 원유 추출 및 정제이고 석유 관련 산업이 전체 수출의 약 90% 이상 그리고 정부 재정 수입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그 석유 관련 부분이 다른 경제 부분을 지배함에 따라서 농업이나 다른 산업의 발전, 이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제 구조 자체가 아주 기형적으로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제가 80년대 베네수엘라 사람들을 만나고 또 베네수엘라를 방문하고 야, 이렇게 부자 나라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고유가시예요. 고유가시는 외환이 풍족해서 어떤 그 돈으로 재화를 수입하고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저유가 시대가 돼서 외환이 감소하면 이런 경제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014년부터 이제 국제 유가가 하락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경제는 계속해서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IMF는 2018년 경제 성장률을 약 마이너스 15% 정도로 예상할 정도로 얼마나 경제가 위축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실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이게 이 석유에 연동되는 원유에 연동되는 경제 구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요인이 있어요. 맞으면 민간 생산 기반을 국유화를 많이 했어요. 국유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회주의 정부의 특성이잖아요. 또 국영기업이 비효율적이고 부패를 했습니다. 부패가 만연이 돼 있어요.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을 쓰고 외환 통적을 쓰고 그래서 이게 총체적인 난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측면에서는 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수입이 이제 돈이 없어서 제한이 되고 또 생션 미국을 위시한 경제 제재로 인해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이 물자 부족 상태 또 환율 상승에는 물가 상승 그래서 소비자가 쓸 수 있는 실제 가처분 소득 이거이 뭐 크게 감소가 됐죠. 그래서 각종 정부 프로젝트도 지연되고 붕괴되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원유가가 하락이 된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유 생산을 하려면요,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 원유 생산하는 시설, 기술이라는 게 계속적인 투자를 해야
그 원유 생산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에 뭐 300만 배럴 이상을 상회했는데 이것이 이제 전력이 부족하고 또 투자금이 없어요. 투자가 축소되고 해서 점점 감소가 돼 가지고 아마 최근에는 아마 그 50% 미만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베네수엘라는 이제 기름이 중진류입니다. 중진류.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희석을 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진류 희석을 위한, 그러려면 경진류가 필요한데 경진류 수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유 수출량도 감소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최근에 또 원유 가격이 아주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지니까 최근에 이 베네수엘라 경제는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좋은 시절이 다 갔죠. 다 갔는데 이제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정치 위기입니다. 정치 위기. 이 경제 위기만 오면 좋은데 이제 정치 위기라는 더 큰 위기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베네수엘라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 총체적 위기를, 이걸 지금 어떻게 하느냐. 내가 스페인 대사로 있을 때 사실은 이제 베네수엘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래서 스페인이 이제 종주국이니까 스페인이 주동이 돼서 많은 나라들이 그 베네수엘라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어요. 근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베네수엘라에 군대를 보내는 안도 고려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이야기했습니다. 군대를 보내게 되면 이게 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 상태가 계속 소강 상태에 있고 진전의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도 국제정치를 공부하는 학도로서 참 베네수엘라 문제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과연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소위 정상적인 국가로 국제사회에 나올 것이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베네수엘라 위기 상황 중에서도 다음 시간에는 정치 위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랜 시간 여러분들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도 베네수엘라의 위기가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대면 학습을 못하고, 그래서 저로서는 여러분들과 많은 그 중남미 문제 또 국제 문제에 대해서 질문과 토론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액티브하게 이 수업을 끌고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은 또 수동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사실 참 애석하고 안타깝기만 해요. 그러나 이거 어떡합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또 이런 폭풍우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노멀, 정상으로 회복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 몸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 클래스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어요.